저희도 그 철학과 수업에서 이어가는 기후 철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업이 철학과 내에서는 가장 좀 현대 철학에 가까운 사상들을 개발하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게 지금 현대인들한테 많이 접해지지 않은 현대 철학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좀 다가설 수 있느냐를 프로젝트로 가져가서 평가를 받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 때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친구들이 실강 콘텐츠 그 작품 구도를 할 때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사상들과 접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특강을 건의를 해봤고 팽지연 학생이 그럼 해보자 해서 이 시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주의 아래에서는 이런 생각이 가장 통상적으로 사고되는 그 흐름이고요. 그래서 사물은 어떤 행위성도 가지지 않는 고정된 실체이고 우리가 그 사물을 가지고 쓰고 사용하는 그러한 인식만이 상식적인 수준이었죠. 지금부터 소개할 여러 철학들은 그것이 아닐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지점에서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가져가는 철학들입니다. 즉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인간 또는 이 세상의 존재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려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벤자민이 이 책을 처음 쓸 때의 문제의식은 이러합니다. 글을 쓴 1930년대에는 사진과 영화가 대중적 매체로 확산되고 있었죠. 이제까지의 전통적 예술은 특정 장소의 원본을 직접 찾아가야 경험할 수 있었지만 복제 기술은 작품을 원래 장소에서 떼어내어 어디서나 유통시키게 되었습니다. 현대 우리는 대상들을 공간적으로 또는 그 인간적 관심을 끄는 쪽으로 더 가까이 접근시키는 것을 매우 열렬한 관심사로서 삼는 동시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의 복제를 손에 넣음으로써 주어진 것의 유일무이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설명한 이 아우라를 통해서 어떠한 사물을 대할 때 옛 선조들이 보였던 재미있는 과거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의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사물을 통해 종교적인 믿음까지도 매개를 원했던 그 물질성을 바로 제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사회의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물이 단순히 도구적 용이성을 통해서만 인식이 되었다면 옛 선조들은 그 물질이 어떤 행위와 영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 그 사물의 역할을 아주 자유롭게 상정하고는 했던 것이죠. 복제 기술은 복제품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단 한 번 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출현시킵니다. 그리고 수용자가 그때그때 자신의 상황에서 복제품과 대면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복제 기술은 그 복제품을 현실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아득히 멀었던 그 시선을 반영할 여지도 없어지고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도 누군가의 아득히 먼 시선을 이해해 보려고 시도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이를 필두로 그는 기술적 복제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그로부터 악영향을 미칠 정치적 구조 변경의 암시를 논증으로 이어갑니다. 하나 지금 저희의 논의에서는 그것까지 다룰 필요는 오늘날은 스토리텔링이 넘쳐나지만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서사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스토리는 삶을 긴 시간 속에서 엮어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주목, 소비, 클릭, 반응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간과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한병철의 이야기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논의는 그의 책, 실제로 서사의 위기 4장, 벌거벗은 삶과 5장, 세계의 탈신비화에 정확하게 논증이 조금은 치밀하게 논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쯤 토의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하신 지점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실감 콘텐츠를 생각했을 때는 네. AR, VR, XR을 생각하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를 많이 느끼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도구를 경유해서 봐야 된다는 점이랑 그리고 그게 이제 한계점이 너무 명확하게 왔어요. 세계나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단절을 시킨 상태에서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상 공간인데 왜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히려 의미가 꼬여버릴 수 있다. 오히려 그렇죠. 부가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것들이 많게 느껴져서 이거는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겠다 주제는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감 콘텐츠보다는 인터랙티브 아트에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인터랙티브 아트도 콘텐츠, 실감 콘텐츠 하나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것도 그 논의했던 부분은 이제 실물이 있고 그 실물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했을 때 인터랙션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 기술적으로 VR에서 VR로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작업했던 그 굉장한 디테일을 아직까지 VR 세계관에서 구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LOD도 있고 뭐 기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롭게 만들어야 돼서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퀄리티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데 그게 보상받기는 힘든 컨디션이죠.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VR은 정말 싫어. VR은 그냥 진짜 싫어. 왜냐하면은 VR을 쓰면은 그 엄청나게 좋은 VR이나 그런 걸 쓰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걸 쓰는 순간부터 재밌네 부터가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도 진지하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VR 보는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지하게 이게 이 사람의 작가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저는 제가 느끼고 저도 그렇고 한 번도 진지하게 그 작업을 보고 그런 걸 한 번도 느끼고 오 재밌네 VR이네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VR이 그냥 사실 엄청 싫어요. 저도 이거 들으면서 VR로는 현존하는 그 현실성에서 괴리감이 클 것 같고 그 차이점도 크고 그 아우라라는 게 느껴질까 싶기는 그렇지.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철학의 역사에서는 물질은 언제나 문제의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 즉 변덕스럽게 변화하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플라톤과 같은 관념론자들은 인간이 그렇게 생로병사하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골칫덩어리의 물질을 처리하거나 소화하고 수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철학의 사조와 유행이 바뀌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물질은 전 근대와 근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근대적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만이 유일한 행위자이며 비인간 자연은 피행위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자연은 물질의 총체로서 그 정의가 됩니다. 원래 철저히 수동적이며 관성적이기 때문에 무명한 시도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됐던 자연이 갑자기 행위성을 가지면서 기지개를 펴더니 사지를 움직이며 일어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생태계의 위기, 지구온난화, 해수면의 상승, 기후변화가 그것입니다. 신유물론은 지금까지 불활성 물질로 간주되었던 비인간 존재의 행위 능력을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유물론과 관념론이 간과했던 물질의 행위성을 이론화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라두르에게 있어 사회적 사건들은 창발적이고 과정 속에 있으며 다중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사회적 사건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질적이어서 인간 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과 비인간을 포함한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자체는 고정된 실체들의 모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거쳐가는 생성의 연속과 과정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구에 있는 그 우리의 첫 인상적 차기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생각을 크게 제고시킬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중요시 여겨가는 철학적 사상에는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기후 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투르의 관점은 후기 사상에서 가이아 정치 생태학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가이아는 흔히 말하는 조화롭고 따뜻한 어머니, 자연 같은 개념이 아니고 가이아는 인간의 행위에 반응하고 인간 사회의 조건을 뒤흔드는 지구적 행위자에 저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분 다음으로 발표할 숭실대학교 철학과 서동국이라고 합니다. 일단 1부에서는 그래서 상관주의랑 비상관주의가 대체 뭔데? 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상관주의와 비상관주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정말 개발적으로 스쿨트면서 좀 어떤 철학사적인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일단 1부 고찰은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제인 베넷의 어떤 생기론적 유물론, 이 사람은 사실 계속 비슷한 내용의 연장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른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비슷한 내용에 뭔가 추가적인 정보들을 덧붙여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까 전에 브리노 라투르의 행위소 개념에서 좀 더 추가가 돼서 이 물질 세계 전체를 어떤 그 자체에 생명적인 에너지가 있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단어로 만든 게 띵파워가 사물 권력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인간이 아닌 물질들이 자발적으로 발휘하는 동적인 역량, 정적인 역량과 동적인 역량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 있을 때도 그 자체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가 발휘돼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돌탑으로 비유를 하자면 돌탑이 쌓이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거는 반드시 인간의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존재의 행위와 비인간 존재의 정동적인 에너지의 결합이 창발되는 개념으로서의 아상블라주라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개념 같은 게 있을까요? 인간, 비인간에서 사물이라고 칭하는 것들의 어떤 개념들도 들어가나요? 뭔가 인간만이 창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현 시대에서는 AI, 인공지능이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비물질로 칭해지니까. 근데 사실 과거로 잠깐 이제 19세기 그쯤에 보면 프랑스에서 이제 화가들이 살롱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작품을 출품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 사실 살롱에서 어떻게 해야 당선이 잘 되는지 알다 보니 그거에 좀 맞춰진 작품을 출품을 하고, 나는 여기에 반하겠어, 나는 이 화풍 싫어하고 그렸던 사람들이 모인 게 인상주의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시대의 살롱이라는 개념과 네트워킹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 시대의 AI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물에 속해지는 건지 되게 궁금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사물로 들어가는데 그 사물이 방금 말씀하신 걸로 치면 행위성을 갖는 거잖아요. 살롱이. 그도 정말 적절한 얘기예요. 그런 관계망으로 사회를 다시 한번 구성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회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과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런 거는 인간만이 주체가 되거든요. 그걸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얘기하기 전에 비인간과 함께 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을 먼저 분석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예요. 2부에서는 좀 너무 서양 얘기만 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동양권이니까 동양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양적인 얘기를 좀 많이 갖고 왔어요. 동양적 자연관에서는 기세라는 게 있습니다. 기세가 뭔지 정의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이게 잘못된 길이지만 짜세로 가는 그런 느낌에서의 기세도 맞고요. 이제 에너지요? 파워?
네, 밀고 간다. 그런 의미에서의 기세도 맞고, 동양적인 자연관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전체가 거대한 기세인 거예요. 이걸 보통 태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계속 소멸하고 생성되고 소멸하고 생성되는 하나의 흐름, 이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자연 법칙. 그래서 이 돌탑의 배치와 동적 정지와 관련해서 그 동적인 상태의 돌탑을 표현했을 때의 형식상의 형식은 무너뜨림의 과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아이디어도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무너질 수 있다는 과정이 쌓여가는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네. 그런 효과예요. 그 자체가 그러한. 그러면 제가 당장으로서 시각적으로 상상력을 돌리면 무너질 듯 말 듯한 돌탑을 설치로 형상하는 것도 그 주제와는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전부일까 봐요. 그게 전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동쪽으로 움직이는 도에서 네. 사고가 거기서 끊기는 것. 끊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터랙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는 그 참여자가 직접 가서 터치하거나 혹은 가까이 갔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니까 반응한다라는 거에 그냥 멈춰 그런 구축이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라는 게 어떤 사람과 사람의 접촉 관계, 그리고 나와 자연의 관계, 나와 사물의 관계, 사물과 사물의 관계, 그 관계라는 게 지금 위태롭다 혹은 이미 무너져 있다를 던지는 의미에서 차라리 돌무더기는 어떨까요? 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인터랙션을 미디어로 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쌓는 과정을 체험하게끔 두면 되지 않을까의 가능성을 두고 이머시브 아트라고 하거든요. 참여형 예술? 그런 식으로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돌탑이 만들어져서 이야기가 되고 난 이후에 이걸 바라보는 현재 시점에서 이게 허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가능성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 무더기는 그 이전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행위를 해서 나보고 이야기를 만들라고 참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봤을 때는 그런 이머시브 컨텐츠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건 알게 뭡니까? 라는 식의 태도로 사물이나 물질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그냥 노출하면서 가서 생기는 인터랙션으로 이게 여기에 다시금 호기심을 느끼고 여기에 반응한 나의 태도로 반응하는 어떤 걸 마주하게 하면서 여기에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